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약인데 이거 무지하게 위험하다 해가지고 새로 밝혀갖고 퇴출시켜버리면 그럼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그럼 유명해지. 혹시 유명해질 만한 거 있나요? 아,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뉴페이스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동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방의학 전문의인데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물안전센터는 뭐 언제 생긴 거고 뭐 하는 기구예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는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 안전이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2009년에 당시 최초 센터장이신 조상원 알레르기내과의 조상원 교수님께서 전국 최초로 원내 그런 상설 기구로서 약물안전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게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지역 약물 감시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당시에도 최초였고 현재까지도 이런 조직이 원내 정식 기구로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요? 일단 저희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원내에 약물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왜 평가를 하느냐? 처음에 신고를 독려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죠. 이 약 먹고 이상한 게 있으면은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거를 홍보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지만 환자에 입원했어요.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주치를 보기 힘드니까 간호사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왔는데 뭐가 났어요? 괜찮은가요?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EMR상에. 이 환자가 몇 시에 뭐였고 어떻게 났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증상 이 약 때문인가? 이걸 평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약을 또 써도 되느냐거든요. 이걸 계속 써도 되느냐, 약을 바꿔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직접 바꾸진 못하고요. 그 대증 치료를 하면서 지속을 하거나 혹은 바꾸거나 결핵약이나 항암제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탈감작을 해서라도 이 약을 지속을 하십시오. 혹은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료방을 바꾸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원내 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이고요. 네, 여러 가지 연구, 상담,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같으면 그리고 다른 병원 같으면 주치의가 알아서 그냥 이거 약 때문인가 이러고 약을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운영하셨잖아요, 센터를. 그동안 쌓인 데이터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 약물에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 약의 부작용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요? 인과성을 평가할 때 약물 이상 반응에 있어서는 트렌드, TREND라고 Temporal Relationship, Re-challenge, Exclusion, Novelty, De-challenge 이렇게 5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직관적 평가라고 부르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에 의한 방법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한 점수가 부여가 되어서 몇 점 이상이면 무엇다, 몇 점과 몇 점이 무엇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형 알고리즘 2.0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WHO UMC라고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가 전 세계 이런 부작용 보고를 다 모으는 곳이거든요. 걔네들이 제안한 방식이 있어요. 이 5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크게 4가지 등급으로부터 나눕니다. Certain은 확실하다. Probable은 그런 것 같다. Possible은 그럴 수도 있다. Unlikely는 그건 진짜 아니다. 이게 4종류인데요. 실제로 평가를 할 때 명확하게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일단 5개 조건 중에 상당히 어려운 것 2가지가 하나가 리챌린지거든요. 이게 이상 반응이 심하면 심할수록 리챌린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챌린지 이것도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던 약이 모르겠는데 한 번 먹은 약이면 이미 사건은 이래서 종결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있고 트렌드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들으면 되게 막 근사하고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저걸 하기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겠네요. 네.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의 약물안전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희 센터장님, 내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진료교수로서 제가 있고 운영자 전임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약사님들이 정식으로 2분, 전공약사가 1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병원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약사가 2명 더 있고 변호사가 3명 더 그리고 행정직원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최소한 10여 명은 오로지 이 일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 서울대병원은 네, 돈 안 되는 일에 더 많은 네, 그렇죠. 사실 투자를 하고 계시군요. 선생님은 예방의학 하셨잖아요. 약물 안전에 그 대해서 어쩌다가 어쩌다가 불러왔어요? 저희가 예방의학을 할 때 역학, 환경, 관리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역학 중에서도 당시 저희 주임 교수님이 의대에서 유일하게 약물역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었고요. 박병주 네, 교수님, 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고 초대 원장님이시기도 하죠.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그분께서 배운 인연으로 약물역학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석사까지 하고 군대를 갔어요. 이제 끝이겠거든요. 박사를 하다 말고 가더니 와서 박사를 마저 하라고 해서 그래서 교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박사라면은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럴 줄 알고 약물 유해 반응 관리센터라는 곳에 전임의 자리가 있으니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학위를 해라. 저는 그냥 학위를 마무리할 때까지만 잠깐 전임을 하려고 했었죠. 학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진료 교수가 돼 있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약물 역학이 뭐 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약이 시판되기 전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나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임상시험은 젊고 건강한 좁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에게서 단기간에 영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약이 판매된 이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오랫동안 노출을 확인해야 되는 PMS가 포스트마켓 서비스가 필요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것인가? 사실 연구나 통계라는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약이 이렇게 안전하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방법론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냥 약품 제품보다는 어떤 성분이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 혹은 어떤 성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질병의 위험을 또 높인다, 혹은 뭐 낮춘다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연구 자료원은 뭐 심평원 청구 자료라든가 병원 기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단점은 약의 새로운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면 모두가 좋아해요. 이 약이 참 좋은 약이다. 근데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인기가 없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근데 필요한 일이죠, 당연히. 최근에 과학이 좀 발전하면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약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뭐 시판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약인데 이거 무지하게 위험하다 해가지고 새로 밝혀갖고 퇴출시켜버리면 그럼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그럼 유명해지죠. 욕 많이 먹고. 혹시 유명해질 만한 거 있나요? 한국은 의약품 관련 조직이 생기면서 사실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어요. 재심사나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없어진 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 일을 이제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식약처도 하고 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별개인 건가요? 식약처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하고 있는 업무와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가 하는 거랑 각자 그냥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뭔가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걸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일이고요. 데이터도 당연히 공유합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면 뭔가 이제 이상 반응 보고가 왔을 때 그거 원인 찾고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주로 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외래 진료도 하신다는. 약물 이상 반응이 의심이 되는데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환자들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거라도 양력을 조사하고 알레르기 검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원인 약을 찾아내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약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약이 필요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최대한 비슷한 거, 안전한 약을 찾아야겠죠. 조영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조영제 과민 반응으로 만화필에서 왔었어요. 조영제 이제 쓰면 안 되는지, MRI를 해야 될지, 특정 조영제 문제에서도 성분을 바꾸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연구들 꽤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검사를 통해서 선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멋지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료 시간이 뭐 5분, 10분으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게 다학제 진료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 약사들이 많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오면은 양력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연세이신 분들은 약 얼마나 먹으셨어요? 나는 뭐 어제 아침에는 빨간 약만 먹어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방전이라도 가져오시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내가 옛날에 무슨 병원에서 뭐 약을 먹고 힘들었는데 죽을 뻔해서까지밖에 몰라요. 죽을 뻔해서까지라고 말이 나오면 찾아야 되거든요. 저희 약사 한 분이 붙어서 그 병원에 다 전화합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약 뭐 썼어요? 라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심사평가원에 물어보면 안 알려줍니까? 심사평가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개인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발상은 다르기 때문에 병원 기록이 있는 경우는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인건비를 생각하면 단가는 안 나오는 구조긴 하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강동윤 교수님 모시고 오늘 약물 역학 연구란 무엇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